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제 시간에 듣고 있다면은 아마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있는 시기라서 조금 불안한 친구들도 있고, 또는 오히려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이제 또 좋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간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근데 잘못 알려드린 것 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 이제 비공개로 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는 것까지는 비공개인데 제가 댓글을 달면 다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유튜브의 시스템을 아직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질문하는 게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게 꺼려진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던 메일 주소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 댓글 다셔도 되고, 뭐 온라인 클래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언제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강의가 2개 남았죠.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의 내용과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고종이 드디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 고종이 어떤 이제 활동을 했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보개혁의 한계, 뭐 이거 기억나십니까? 크게 2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이제 일본에 의존적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민중의 지지를 결국은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독립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이 광무개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려는 시도로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협회는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한 겁니까? 이제 서재필이 대중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민중과 함께 하려고 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 광무개혁은 민중을 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보개혁과 달리 좀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외세의 어떤 의존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길목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 끝나고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시기가 딱 외세의 간섭도 가장 없고 뭔가 우리 정부가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시기. 물론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뭐 잘 보냈다고 해서 일제강점기가 안 왔을 거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장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기에 과연 고종이 뭐 했나,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광무개혁은 광무라는 그 용어는 기억이 나시죠? 고종이 이제 황제로 즉위할 때 연호를 광무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무연간의 어떤 개혁이다, 그래서 광무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광무개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종의 의중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고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이상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은 황실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황실 중심.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갑신정변이나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 관료들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은 국왕권을 좀 약화시키거나 배제시키면서 정부 관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이제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 광무개혁은 고종이 중심이 돼서 오히려 의정부와 같은 기능을 약화시키고 황실과 관련된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하면은 너무 좀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색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제 국내부 기억나십니까? 국내부. 원래는 황실의 권한, 왕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 광무개혁 시기에는 이 국내부의 권한이 매우 강해져요.
그렇겠죠. 고종이 이제 자기 뜻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와 관련된 부서에다가 여러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이 국내부의 권한이 매우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사실상 이제 어떤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펼쳐져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종이 뭘 발표했냐면은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 이거 빨간 네모는 처음 쳐보는 것 같은데 너무 좀 강조되나? 어쨌든 대한국 국제. 이거는 이제 사료로도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 보시면 이제 사료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바로 느낌이 옵니다. 이 대한국 국제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황제가 짱이다 이런 얘기예요. 황제가 그냥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이 대한국 국제는 이제 사실상 어떤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고종의 어떤 그 소망이 여기에 딱 드러나는 거죠. 고종은 그동안 이렇게 강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 볼까요? 자, 일단 개혁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역시 필요한 거는 돈입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막 김옥균이 막 돈 빌려올라 그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광무개혁 때도 이 필요한 어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양전 사업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프라인 때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우리 공부했죠. 그것도 실시한 배경이 뭡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세금 수입을 늘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종도 양전사업,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죠. 발음이 어렵네. 토지조사 사업. 이걸 통해서 세금 수입을 늘려서 이제 그 돈으로 개혁을 펼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토지를 측량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계라는 걸 발급합니다. 지계. 거기 이제 교과서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땅 문서예요. 땅 문서. 간단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 땅이 당신 겁니다라는 거를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증서입니다. 자, 이게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 우리 또 배운 적 있죠. 저랑 이제 같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일본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그 말이 같아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어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경작권을 부정하고 뭐 소유권만 인정하고 이런 형태였다고 기억하시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이제 예전에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국가에서 딱 공인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자기들끼리 어떤 좀 이상한 문서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확실하게 좀 공인해 주겠다? 좀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질문 들어올까봐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 일본이랑 한 거랑 뭐 같은 거예요? 막 이럴까봐 질문 들어올까봐 하는 건데 조금 다릅니다. 맥락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토지를 막 소유하는 거를 좀 막는다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어쨌든 지계라는 거는 기억을 하세요. 지계.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어떤 근대 시설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라든지. 그래서 아마 뭐 김구 선생이 뭐 전화 한 통으로 살아났다 뭐 이런 일화를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그리고 뭐 철도,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 막 전차가 다니는데 얼마나 처음에 사람들이 신기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또 운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7살짜리인가? 하여간 초딩이 이제 사고로 이제 죽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어떤 요물이다 이래가지고 전차를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게 변하고 있는 시대였던 거죠. 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산업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실업학교들도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그래도 좀 가보개혁이나 어떤 갑신정변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또는 문물의 도입 이런 게 많구나. 이거 괜찮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계가 뭐냐? 왜 광무개혁을 가지고 학자들이 논란이 많냐면은, 자, 한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집권 세력의 어떤 부정부패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도 이제 이용익이라는 인물이 잠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고종에게 엄청난 이제 신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부패를 많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죠. 1904년에.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이 이제 추진했던 이 개혁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성과를 보이기 전에 이미 좀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많이 못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민중들의 저항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오개혁 때 되게 제도가 많이 바뀌고 세상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한동안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서 좀 계속 시간만 끌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동학농민의 어떤 자녀 세력이 전라도 주변에서 이제 영학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빈당, 이름만 들어도 벌써 좀 느낌이 오죠? 홍길동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부자들의 막 집을 습격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해먹었던 뭐 어쨌든 그런 활빈당 같은 조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막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민중들이 또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광무개혁은 사실 고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어떤 사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고종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방어 논리가 있어요. 뭐, 야,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한 거잖아. 야, 이때는 명성황후가 다 한 거지. 야, 이때는 일본에 간섭이 많았어. 야, 이건 개화파 관료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고종이 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그 전까지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오롯이 고종의 활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고종을 조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잘한 건데 러일 전쟁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놔뒀으면은 사실 우리도 자주적으로 개혁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럴듯하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빈 알맹이다. 그래서 뭐 러일 전쟁이건 나발이건 어쨌든 이거는 성과가 없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그거죠. 결국에 이제 고종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동안의 어떤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방향인 어떤 백성들, 민중들의 어떤 의식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니라 황제의 권한을 집중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결국에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평가 부분은 거의 나오질 않는데 뭐 평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일제강점기로 가는, 식민지로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딱 보시면은 이제는 감이 오시죠?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수많은 조약들이 나와요. 지금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조약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조약의 순서와 또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약들의 어떤 주요 내용들 아셔야겠죠. 그래서 사료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한 큐에 좀 풀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들으시면 아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어떤 배경은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제 세계사 부분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둘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죠. 서로 노려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어떤 이제 좀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토인 용안포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뭔가 하려나 하면서 이제 막 긴장이 조금 고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일본이 인천에 이제 정박 중이었던 러시아의 배를 이제 선제 공격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 시작을 해요. 러일 전쟁의 발발. 그러니까 연도도 아시면 좋은데 이게 1904년입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쟁의 분위기를 이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미리 야 우리는 너네 싸우더라도 중립이니까 우리는 건들지 마라. 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게 바로 국외 중립 선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러시아가 하고 일본이 싸우면은 그 이유는 당연히 한반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제 한성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조약을 하나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한일 의정서예요.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사료는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무대가 한반도가 될 텐데 주요 어떤 지역이라고 할까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역을 일본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영토, 우리 영토를 군사기지로 일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던 게 바로 이 한일 의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체결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자, 누가 사실은 더 셀까요? 사실 국력으로 따졌을 때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몇 배나 강합니다.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요. 예전부터 러시아를 극도로 싫어했던 영국,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이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뭐 어떤 통계 자료에는 그 당시 일본이 썼던 어떤 전쟁 비용의 거의 70-80%를 영국하고 미국이 대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전쟁에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간섭 뭐 이런 거를 시작합니다. 마치 청일전쟁 때 우리가 일본이 좀 전쟁에서 유리해지니까 막 가보개혁 강요하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뭐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자, 뭘 하게 되냐면은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 두 번째죠. 자,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문을 파견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문은 우리 그전에도 있었죠. 청나라에서도 고문을 파견했었습니다. 뭐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 기억이 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재정 고문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독립협회 때문에 무산이 됐었죠.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 고문을 파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을 파견했냐?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메가타라는 인물을 파견했고 외교에서는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파견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돈, 그 다음에 외교. 메가타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악명 높은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해외에다가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해야 되는 이유, 대한제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이거를 엄청 이제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에 특히 이제 미국에 거주하던 교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이 스티븐스는 결국 미국에서 한인들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입을 잘못 눌린 거죠. 펜을 잘못 눌린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이 점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러일 전쟁의 마무리 즈음해서 이제 강대국들이 그래,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면은 한반도는 일본이 갖는 걸로 하자라는 어떤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일본인 가스라와 미국인 테프트가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밀약, 그러니까 몰래 한 거죠. 근데 몰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그래, 미국은 필리핀 갖고 일본은
대한제국 갖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비밀로 체결했냐면은 기억나십니까 혹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거중조정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은 중재를 해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습니다. 조약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뒤에서는 사실 일본을 등을 밀면서 야, 한반도는 그냥 너네가 가져.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통수를 맞은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수를 맞았다는 사실도 이 당시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에 가서야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그때 미국이 그렇게 했다더라 라는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해요. 막 화가 났겠죠. 미국이 이런 나라였던 겁니다, 이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영원한 친구 영국이 2차 영일동맹. 우리가 러일 전쟁 전에 1차 영일동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2차인데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그래, 한반도는 너네가 가져 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예전에 시모노세키 조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 손 뗄게.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 한반도와 관련된 주변국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숟가락 들어가지고 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반도를. 자, 그래서 이제 체결한 게 2차 한일 협약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2차 한일 협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죠. 요새 이제 을사조약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제로 체결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 강제라는 의미의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사실 조약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건들이 좀 갖춰지지 않은 것도 있죠. 자,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통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통감부. 아직 총독부 아닙니다. 통감부예요. 통감부를 설치하는데 이 통감부가 하는 활동이 뭐냐면은 외교입니다. 외교. 이 통감부는 외교 업무를 담당해요. 그 얘기는 곧 뭐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외교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호국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왜 여러분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보호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뭘 잘 모르니까 어디 가서 막 말도 잘 못하고 특히 애기들은 이제 뭐 할 줄 아는 말이 없잖아요. 응애 막 이러니까. 그럼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마치 지금 대한제국도 보호자가 필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누가 우리의 보호자인 일본이 대신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뭐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외교적 대화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 애기라서.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외교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을사늑약이 이제 그럼 왜 늑약이냐? 아마 이제 중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일단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고종을 불러다 놓고 매우 어떤 포갑적인 분위기 속에서 되게 위협을 하면서 이 조약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고종은 계속 이제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회의장을 박차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이제 체결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이 8명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완용을 필두로 한 5명이 결국 찬성을 하게 돼요. 3명은 이제 끝까지 버텼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박재순이라는 인물이 도장을 찍게 되면서 이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뭐가 부족하냐? 그 교과서 아래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약의 명칭조차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조약의 명칭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 자체에 어떤 두 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조약의 성격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정하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되게 지금 뭐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고종이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뭐 박제순이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 뭐 박제순이 고종의 어떤 위임을 받은 인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종의 도장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조약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이제 무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앞장섰던 인물이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멸의 친일파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이 3명, 그 반대했던 3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2명은 결국 친일파가 돼요. 그러니까 1명만 끝까지 지조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잘 모르시죠? 우린 보통 나쁜 사람은 잘 기억하는데 착한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규설이라는 이름 한번 쳐보세요. 찾아보시면은 본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 있는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고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 조약이 결국 체결이 돼가지고 효력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외교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야 이거 아니다 무효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친서를 직접 작성을 합니다. 친서라는 게 직접 작성했다는 뜻이죠. 직접 이제 친서를 써가지고 헐버트라는 이제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헐버트 아저씨가 안 나오는데 이분도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기 역사에서 정말 이제 고마운 그런 외국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헐버트가 이제 고종의 그 서신을 들고 미국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신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을사조약은 부당한 조약이다. 나는 이거 동의한 적 없다. 막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죠. 그러니까 사실 고종은 거중조정 조항에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야 그거 조민수 통상조약 그거 있잖아. 야 빨리 미국 가서 빨리 도와달라고 해봐. 갔더니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헐버트가 열심히 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봐가지고 결국 고종이 이제 이준, 이상서, 이휘종이라는 세 사람을 당시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표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여러 이제 방해를 이겨내면서 힘들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결국 회의장에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고 일본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갖은 수로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휘종 씨가 이휘종씨가 좀 이상하네. 이분들이 외국어가 되게 능통했어요. 막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막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장 바깥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고, 그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현재 처한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헤이그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죽게 됩니다. 일단 이제 일정이 되게 빠듯했어요. 이 헤이그로 가는 길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정. 이것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거기다가 도착을 했는데 그 힘들게 갔는데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뭐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너무 과도해져가지고 숨을 거두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걸 좀 뻥치기 해가지고 사람들의 민족혼을 불사르자 이래가지고 이준이 사실은 회의장에 막 박차고 들어가서 그 막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 스토리가 이상한데 뭐 그런 소문이 이제 우리나라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 이런 데 실려가지고 대중들한테 알려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준은 이제 자살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난감했겠죠. 자기들이 어쨌든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고종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고종을 압박하게 되죠. 왜 쓸데없는 짓 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결국 압박을 해가지고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이 쉬운 상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 수업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연중에 사실 고종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종이 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고종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벌써 왕이 된 지 4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겠죠.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좀 이제 피곤한 이제 고종은 좀 치우고
좀 만만한 애를 상대하자. 그래서 이제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좀 더 이제 구슬리기 편했거나 뭐 그랬겠죠, 일본 입장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결한 게 한일 신협약입니다. 말들이 다 비슷하죠. 다른 말로 이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내 펜이 왜 이거밖에 없죠? 여기 있다. 이때가 이제 1907년. 제가 필기에는 써놨습니다. 정미년이기 때문에 이제 정미칠조약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이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차관 임명,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1904년 요때를 고문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때는 이제 차관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인을 차관으로 임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문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무를 맡아본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조언을 해준다라는 역할에 가까운 거고, 차관은 실제 정책을 가장 일선에서 실무를 보는 고위관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 다음이 차관이지 않습니까? 되게 높은 관리입니다. 그 사람을 아예 일본인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간섭을 넘어서서 지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기에다가 결정적이죠. 군대가 이때 해산이 돼요. 황당하죠? 아직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떤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군대는 다 그대로 또 의병투쟁에 가담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에 쓰진 않았지만 뭐 사법권을 박탈시키고 뭐 경찰권도 박탈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씩 손발을 계속 잘라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국 1910년에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은 여기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이다. 그래서 이제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병합 조약도 역시 을사늑약하고 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뭐 갖추지 못한 그런 조약이었어요. 근데 뭐 이미 우리에게는 그거에 이제 저항하거나 뭐 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앞장섰던 이제 신하들 가운데 또 한 명이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 매국노의 가장 이제 전형적인 인물로 남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광무개혁과 식민지가 돼가는 과정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한 부분은 조금 이제 교과서에 제가 있지만 좀 설명 안 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제가 좀 설명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중요하다 싶은 거는 그냥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다 꼼꼼히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업 시간의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들으라고 이제 조금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절반만 했죠. 이게 제가 좀 종이 좀 아끼겠다고 광무개혁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꽁기꽁기 집어넣었더니 좀 이게 필기가 좀 어긋났어요. 자, 이 같은 시기에 이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이러면서 저항을 합니다. 뭐 의병투쟁도 있고 그다음 어떤 개인적으로 일으킨 의열투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싸움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부르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면 끝나겠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남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짧게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요런 말 하는 시간도 좀 아깝죠. 자, 그러면 얼른 이제 공부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